제가 4주 동안 환경 청지기론이라는 이런 주제로 4주 연속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장로님 말씀드린 대로 언뜻 생각하면은 이 기후 문제, 이게 무슨 이 신앙과 관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기후는 기후고 과학이고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여기에는 심각한 진리의 왜곡과 그 밑에 아주 교묘한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 교회를 이게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기후 종말론이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를 위한 변명, 정말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3년 여름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해 여름은 굉장히 더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지향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신문 기사,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기사들, 많은 칼럼들, 많은 방송에서 이 지구온난화가 기후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이 모든 기상기후, 기후이변들, 이것은 전부 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온난화의 그러면 주범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전제하고 모든 방송, 모든 정책, 모든 이 주장을 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후는 항상 변합니다. 기후가 이때까지 변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넓게 보면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후는 변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짧게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를 수 있고, 또 더 짧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도가 다르고 기후가 다릅니다. 더 또 좁게 보면은 아침에 온도가 다르고 저녁에 온도가 다르고, 이렇게 보면은 기후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후에 대한 예측은 장기적이고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이 많이 더웠다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그렇게 더울 거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올해 더워도 내년에는 더 시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또 설명할 때는 적어도 10년, 20년, 더 크게는 30년, 50년, 100년,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에 대해서 예측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날씨가 여름에 더웠다고, 지금은 기후의 재앙이 다가왔다고 모든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기후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 종말론이라는 이 말 속에 이미 영적인 뿌리가 들어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인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기후는 변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때로는 춥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결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설득하거나 강요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판단은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자신의 선택입니다. 제 할 일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현명한 판단,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판단은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겠구나, 저것이 옳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구온난화는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전체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왜 지구온난화를 말하고 있는가, 지구온난화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대로 지구온난화는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의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은 생태계와 인간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제 좀 해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종말론, 기후위기론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계속 강요하는 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주로 인간의 산업 활동에서 배출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는 가스니까 이제 결론이 딱 가면은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고, 그 온실가스는 주로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온실가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산화탄소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말 인간이 배출하는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것 이외에 자연적인 요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자료를 보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것보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거를 딱 도외시하고 인간이 배출하는 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모든 기후변화에 있어서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과연 몇 프로이겠는가? 이 문제도 심각한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관찰이나 분석이나 평가 없이 그냥 이산화탄소, 인간이 제일 많이 배출하는 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지구온난화와 빈번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후는 수시로 변하고 또 기후는 주기적으로 변하고 또 이 모든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유발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자연현상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역시 이 주제 가지고 다루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유발하는 것인지 자연현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견해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론의 주장, 두 번째는 기후위기회의론의 주장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데, 기후위기론이 진짜 심각하다, 인간이 유발하는 기후위기론이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 이걸 흔히 기후위기론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후종말론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기후위기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이 유발하는 기후위기의 회의론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후위기론의 회의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첫 번째는 기후위기론자들의 주장, 기후위기론자들의 주장은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유발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추정한 것, 추정한다 얘기하고는 그 다음 한 단계 나가면은 이것이다 주장으로 들어가고 확실한 신념으로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추정에서 주장으로, 주장에서 신념으로. 그래 넘어갈 때 왜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한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추정한다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는 주장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산업혁명 이후 1750년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280ppm에서 400ppm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대기 전체에서 이산화탄소가 0.028%에서 0.04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게 대기 중에서 2배 증가하는 사이에 이 대기의 온도가 1도에서 1.19도 상승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도 상승했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1도에서 1.19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0.6도 정도 상승했다. 그거는 그 밑에 있는 대로 이것은 기후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도에서 1.19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후 피드백 효과를 적용하면은 대체로 한 58% 정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0.6도씩 상승했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연관관계,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했다는 것하고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 이거의 인과관계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론자들은 이 둘을 보니까 이 둘이 같이 가네? 이거 우리가 옛날 말 흔히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됩니다.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떨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까마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비일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비일학에서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다. 지구의 기온은 1500년 단위로 온난화와 한랭화를 반복하고 있다. 인간이 어떤 유발하기 전에 이 기후는, 지구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1500년 주기로 때로는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난화 주기라는 겁니다. 그 그래프 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게 큰 화살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 18세기의 소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지금은 기온이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래프의 첫 번째 보면은 그 중세시대 온난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이 18세기에 지구의 온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마지막에 화살표 끝부분에는 현재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이 1500년 주기로 왜 지구의 온도 기온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이 지구의 지축의 각도, 지축의 흔들림, 또 태양의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00년 주기로 이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이 기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기후 위기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위기론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이 모든 기후 변화의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 두 번째는 지구의 기후 역사에서 현재 상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낮은 상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6억 년 도표를 말하고 있는데 6억 년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구의 역사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 역사에 대한 논쟁을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 일단 이 지구 역사 기후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서 일단 그것을 수용하고 일단 6억 년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다. 이 도표에서 제일 밑바탕에 점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산화탄소는 400 ppm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 ppm이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고점은 이 고생대, 이때는 5000에서 7000 ppm.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질학적 역사는 이산화탄소와 기온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00 ppm에서 이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막 기온이 막 급상승하고 문제가 된다면은 고생대는 7,000, 8,000 ppm인데 그때는 지구가 뭐 불덩어리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리라면은. 그런데 그때도 별로 온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이 최저점이고, 이 전체 기후 역사를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타당한 주장인가? 기후위기론자들의 주장하고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의 주장하고 이 두 쪽에서 어느 쪽이 타당한 것인가? 기후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400 ppm이 임계점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산화탄소가 400 ppm인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지구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정말 종말을 맞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400 ppm이 어떤 근거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위험을 강조하기 위한 자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그래프에 봤듯이 때로는 7,000, 8,000 ppm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최저점 280 ppm에서 400 ppm까지 최저점인데, 그 400 ppm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의론자들은 현재 지구의 온난화가 19세기 초에 끝난 소빙하기에서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면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것, 이거는 사실인데, 이것은 소빙하기가 끝나고 지금은 지구 전체 기온의 흐름에서 상승 곡선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옳은 건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잠정적인 결론인데, 이 잠정적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인간이 배출하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관계,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와의 연관관계가 과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기후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에 미치는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높건 낮건 지구 온도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된다면은 역시 이것도 기후위기론자들,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기후위기론자들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기후위기론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첫 번째 점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의 성분 분포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증기를 제외하고 대기의 성분 분포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원형 그래프의 첫 번째 원형 그래프입니다. 니트로젠이 78%고 산소가 28%고 그 다음에 미량 원소가 1%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량 원소 10%, 요 밑에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4, 기타 가스가 0.03%, 이것이 원형 다이어그램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온실가스의 분포를 보면은 니트로젠과 산소는 온실가스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기의 99%는 온실가스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 중에서도
0.95%는 온실가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의 전체에서 온실가스는 대기의 약 0.05%, 0.05%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온실가스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말할 때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분포는 전체 대기의 0.0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은 온실가스에 수증기를 포함시키면은 전체 대기 전체 온실가스는 0.45%가 됩니다. 수증기를 빼면은 이 대기의 온실가스는 0.05%인데 수증기를 포함을 시키면은 0.45%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증기가 0.4%를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는 0.04%, 수증기가 0.4%, 이산화탄소는 0.04%. 그보다가 훨씬 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메탄, 이산화질소, 오존, 기타 미량의 가스가 0.01%입니다. 따라서 수증기를 제외하면은 모든 온실가스의 합이 대기의 0.05%다. 수증기가 가장 큰 비중을 그거에 이 앞에서 말하고 2번에서 말하는 온실가스의 10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증기가 이 온실가스 효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빼놓고 지금 온실가스 얘기하고 지구온난화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수증기가 온실 효과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온실 효과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 효과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산화탄소가 3.6%, 기후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산화탄소가 역할하는 것이 3.6%입니다. 메탄이 0.36%, 이산화질소가 0.95%, 오존을 비롯한 기타 가스가 0.072%. 이거를 이제 옆에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 효과의 95%,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은 3.6%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대기에 의한 한냉화 피드백이라는 말을 썼는데 온실가스는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발산을 시키는데 이 온실가스 발산을 시킴으로 거기에서 이제 열이 나와서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는데 이 온실가스가 무슨 비닐하우스처럼 이 열을 받아가지고 100% 지표면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실가스가 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다 발산합니다. 사방으로 발산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공중으로 발산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표면으로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다 발산하니까.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한랭화 피드백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수증기와 강수, 대류, 이류 그 밖의 기상 현상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 그 다음에 수증기가 쭉 올라가면은 또 날씨가 물을 뿌리면 더울 때 바닥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면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구 온도를 낮추는 한랭화 피드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에 의한 한랭화 효과가 지표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면은 지구 표면의 온도는 약 영하 17.7도라 그럽니다. 영하 17.7도.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없으면은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영하 17.7도. 그 다음에 온실 효과가 있고 피드백이 없을 경우, 한랭화 피드백이 없을 경우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영상 60도씨가 된답니다. 영상 60도씨면 역시 생물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실 효과와 피드백이 모두 있을 경우에 지표의 평균 온도는 15도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표면의 온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피드백이 온실 효과에 의한 온난화의 58%를 제거합니다.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피드백이 없으면은 온실 효과가 있고 피드백이 없으면은 60도인데 거기에 한랭화 피드백이 있으니까 15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60도에서 마이너스 17.7도, 이 전체 폭이 77.7도입니다. 77.7도에서 한랭화 피드백이 45도를 낮춥니다. 온도에 45도를 낮추니까 이 한랭화 피드백이 전체 기온 상승의 58%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면은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예측하는 그 온도 예측의 58%를 제거해야 실제로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론적 평가를 내리면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는 전체 온실효과의 3.6%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온실효과로 지구온도가 1도 상승했다면 이산화탄소가 미친 영향은 0.036도입니다. 3.6%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1도 상승할 때 이산화탄소가 미친 영향은 0.036도. 0.036도는 우리가 거의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거의 못 느낄 정도의 미미한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효과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95%를 무시하고 4% 미만의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죠. 95%가 수증기, 구름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4% 정도 영향 미치는 정도의 4% 미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 현장에 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살인한 그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물건을, 멀찍이 앉아서 그 사람의 물건을 지키고 있는 사람, 너도 같이 살인 현장에 있었으니까 너도 공범이고 나중에 진짜 주범은 도망가고 없고 이 4%도 안 되는 물건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가 살인의 주범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95%가 수증기나 물에 의한 것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4% 미만은 이산화탄소를 붙들고 너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95%를 무시하고 어떻게 4%가 주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지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것은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의 연관관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정말로 지구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관관계입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좀 황색 부분을 칠하고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 산업혁명 이후에 1750년, 지금 이 그래프가 출발은 175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거의 미미하게 쭉 오다가 194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하고 기후 변화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본 것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을 살펴봤고, 그것은 지극히 미미한 3.6%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갈 때 정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질 때 정말 지구 온도가 내려갔는가, 이런 연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점검해 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 기온의 변화의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기온이 내려가거나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그렇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 45년부터 1944년부터 지금 2010년, 2020년 가까이까지 이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파란 색깔로 쭉 상승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막 진폭을 하면서 이 검은색 여러 이제 기온 평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에 보여주듯이 1944년부터 1976년까지 기온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은 이때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1944년부터 1976년까지는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기온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76년부터 1998년까지는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 올라가는 거고 기온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온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하고 지구 기온의 변화하고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지구 온도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이 지구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연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청색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진폭이 있고 붉은색 점색이 여기 지금 기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후 33년 동안 기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대로 1944년부터 1976년까지 33년 동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의 기온 상승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과 기온 변화의 연관관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또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산화탄소와 이 지구 온도의 연관관계에서 우리가 두 번째 또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은 이 지구 기온 변화의 역사입니다. 지구 기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지구 기온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더웠으니까 지구가 완전히 막 온난화가 된다, 막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길게 봐야 되고 10년, 20년, 크게는 100년, 200년 이렇게 봐야 이게 지구의 이 기온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지난 2000년 동안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2000년 동안 앞에서도 이게 한번 전체 그림을 보여줬는데, 2000년 동안 보면은 중세 시대에는 이 지구 온난화의 기구가 있습니다. 붉은 그래프가 최고점에 올라가는 게 중세 시대 때 지구 온난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최저점은 그러니까 온난화는 18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현재보다 기온이 훨씬 더 높은 중세 온난화 기기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붉은 그래프의 최저점은 1600년부터 1700년 사이에 현재보다 기온이 훨씬 더 낮은 소빙하기가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0년경에 소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소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지금은 상승하는 국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지표를 나타낼 때,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의 지표를 나타낼 때 보면은 주식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 어떨 때는 상승하는 국면이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가는 국면이 있고,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지구의 기온도 그렇게 큰 주기로 지금 2000년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현재는 이 큰 그래프에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100년의 기온 그래프, 1100년의 기온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세 시대 온난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대에 소빙하기가 있었고,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IPCC의 1차 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기후온난화 아니면 기후위기, 뭐 기후 종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데이터가 IPCC를 막 다 이게 무슨 뭐 경전처럼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그래프가 이 1100년 기온 그래프 IPCC의 1차 보고서, 1990년도에 IPCC 1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온난기는 18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45년 이후.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미 지구온난화는 훨씬 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도의 최근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과학적 설명은, 여기 IPCC의 1차 보고서니까 전통적인 과학적 설명은 최근의 기후 종말론자들이 강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보고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구 기온 변화의 흐름을 뒤집는 흔히 말하는 하키스틱 그래프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하키스틱 그래프. 예, 자료의 왜곡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이클 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재구성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1998년, 1999년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이 발표한 지구 온도 그래프는 지구 온난화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 이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봐라, 기온이 지금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면서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 그래프를 거의 대부분 이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 이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앞에 그래프와 한번 대조를 해보면은, 앞에 그래프는 여기서 중세 온난화 기기가 있었습니다. 근세 소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구가 온도가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하키스틱 그래프 보면은 여기서 중세 온난화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근세 이 소빙하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2001년도 IPCC의 3차 평가 보고서의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 IPCC가 1차 보고서는 이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1990년도에. 그런데 2001년도에 와가지고 3차 보고서는 이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앞에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전혀 내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1차 보고에서 사용한 이 그래프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전통적인 과학적 기록. 그런데 지금 3차 보고서에서는 이 하키스틱 그래프를 자기들의 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IPCC 입장이 10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후온난화, 지구 위기, 기후변화 할 때 IPCC를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IPCC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이거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그들이 무슨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IPCC 자체가 정치적인 편향성에 물들어 가지고 이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객관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논문들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딱 보면은 앞에 1차 보고서하고 3차 보고서하고 이 둘을 비교해 봐도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1차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했는데 10년 사이에 전혀 다른 자료를, 자기들의 핵심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그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검색하고 인터넷 자료 검색하고 그다음에 요새 AI를 보고 이래 보면은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이 그래프를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재미삼아서 AI 한번 네가 딱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딱 되었어요. AI 질문이 재료인데 IPCC 1차 보고서에 보고된 지구온난화의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이제 제가 이 AI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답변이 물론입니다. IPCC 1차 보고서에 보고된 지구온난화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밑에 그래프 딱 했어요. 이 그래프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앞에 이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 제가 1차 보고서 그래프 물었거든요. 1차 보고서 물으면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AI에 질문하니까 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앞에서 보면 이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밑에 설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0.6도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0.6도. 아까 제가 1.1도에서 1.19도 거기에 한랭화 피드백 빼면은 한 58% 빼면은 이제 0.5도 내지는 뭐 0.6도.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만 0.6도 상승이 맞아요. 아까는 이 기후 위기론자들은 1도에서 1.19도 상승했다고 주장하는데 한랭화 피드백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랭화 피드백 들어가면 실제로는 0.6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PCC는 이 상승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 지구온난화입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다. 이게 그냥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지금 기후온난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다 마지막 문단 요 문장이 나옵니다. 요 문장. 예.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은요, 거의 대부분 요 결론, 마지막에 요 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문제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뭔 얘기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보고서에서 이제 AI가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이 답변 보면 AI가 이렇게 보고하고 AI가 답변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이게 마지막 문단 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3차 보고서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질문돼요. 앞에 요 그래프는 요거는 3차 보고서 그래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AI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답변이 뭐냐 하면은 네, 맞습니다. IPCC의 1차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의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는 뭐예요, 그러면? 앞에 이거라고 딱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3차 아니냐?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3차하고 이거는 1차에는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우리 AI 믿으면 안 돼요. 이 맹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거짓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두 개를 캡처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금 AI가 얼마나 왜곡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IPCC 1차 보고서는 1990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는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앞에 그 1차 보고서 있는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결론을 내놨잖아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기온 상승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결론에 반대되는 것은 AI가 숨겨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또 보면은 이거 그럴 리가 있냐는데 그렇지 숨겨버려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IPCC의 3차 보고서는 2001년에 발간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의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차 보고서에 보고된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인데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기하가 올바른 정보입니다. IPCC의 1차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의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1차 보고서 그래프 뭡니까 하니까 딱 보여줬잖아요. AI가 보고 이거 3차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3차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맹신하고 있고 AI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알고리즘의 문제가 99% 기후 종말론자들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컴퓨터 검색하면요 99%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에 불리하면은 정보를 숨겨버립니다. 즉 1차 보고서 기록표 뭡니까 하면 1차 보고서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1차 보고서는 그래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겨버립니다. 이거를. 사실에 대한 정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자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 검색해보고 AI 물어보고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얼마만큼 이것을 사실을 바로 가르치고 이 잘못된 정보를 교정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99%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기후종말로 다 가버립니다. 검색하면 다 그쪽으로 나오니까. 왜 이게 왜곡됐다는 게요, 제가 이 두 장의 이 시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AI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에 위배되는 것, 답에 맞지 않는 것은 정보를 숨겨버리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쪽으로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에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두 개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정보가 왜곡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기온 변화와 흐름을 뒤집는 하키스택 그래프 등장이, 요게 요 그래프하고 똑같잖아요. 앞에 하키스택 그래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하키스택 그래프입니다. 하키스택 그래프가 쭉 가다가 갑자기 쫙 올라갔죠. 요 그래프가 뭐하고 지금 딱 모양이 같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배출이 상승하는 요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구 변화의 흐름을 뒤집는 하키스택 그래프는 산업혁명 이후의 기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일치시키는 자료입니다. 요거하고 앞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됨으로써 기온이 올라갔다, 이게 지금 앞에서 이 전제를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맞아야 되는데 앞에 객관적인 자료는 1차 보고서는 그게 안 맞았어요.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3차 보고서는 이 자료를 딱 맞춘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온도 증가했다, 이 자료를 맞춰가지고 만든 게 이게 하키스택 그래프라는 심증을 우리가 충분히 일단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키스택 그래프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기온 상승,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론, 기후 종말론 이런 유튜브 강의나 어떤 이 자료를 볼 때 아마 그 강의하는 분들 대부분 하키스택 그래프는 반드시 나옵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이게 그걸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온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키스택 그래프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마이클 만이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만은 캘리포니아의 강모 소나무의 비교적 적은 나이테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프 반도의 삼나무에서 추출한 매우 적은 샘플에 대한 온도 측정 자료에 의존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를 만든 것은 이 나무의 나이테에 근거해서 지구의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 IPCC도 나이테 데이터가 온도 재구성을 위한 열악한 자료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IPCC도 그전에는 이 나이테에 근거해서 지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자료다, 그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IPCC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이클 만은 나이테를 사용해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온도 그렇게 증가한다는 데이터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의심스러운 온도 측정 자료를 사용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나무 몇 그루 가지고 전체 지구의 온도를 측정한 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자의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여론조사할 때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요 강남에 있는 사람 한 100명 정도 전화 면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답변하지 않는 사람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변 빼버리고 그 중에 한 50명 자기 원하는 답변 한 50명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게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만이 만든 나무 나이테로 만든 이 지구 기온 상승 그래프는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극히 적은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했고, 그 다음에 그 온도 측정에서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목적이 맞지 않는 거 빼버리고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키스택 그래프의 문제점 두 번째는, 만이 사용한 수학적 및 통계적 방법론에 여러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이 두 명의 캐나다 연구원의 상세한 검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한 이 자료가 나무 나이테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수리적인 심각한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키스트릭 그래프는 앞에서 언급한 내적인 문제, 이 데이터가 심히 적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적은 데이터도 자기 목적이 맞지 않는 거 빼버리고 자기 목적이 맞는 것만 사용했고, 이게 심각한 내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거,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 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 이게 내적인 문제입니다. 적은 데이터, 자기가 원하는 거 취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방법 내에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그것의 신뢰성은 입증될 수 없다. 하키스텍 그래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을만 하다는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키스텍 그래프가 이제 발표되고 그다음 그게 틀렸다,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그래프가 맞다, 옳다, 또 그런 논문을 또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하키스텍 그래프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막 논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진실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판정하자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진실 게임입니다. 이런 진실 게임이 있을 때는 이게 다른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무 나이테보다 더 정확한 최근의 온도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하키스텍 그래프가 보여주는 기온 상승에 대한 신뢰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한 외부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키스텍 그래프가 옳다, 틀리다, 여기에서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나무 나이테보다가 더 정확한 기온 측정 방법으로 기온을 측정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진실 게임의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둘이 빡 부딪혀가지고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둘이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때 그러면은 그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블랙박스 보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증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하키스텍 그래프를 놓고 벌어지는 진실 게임에서 블랙박스 보자. 블랙박스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외부적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적 검증 첫 번째가 최근 위성에 의한 기온 측정입니다. 위성에 의한 기온 측정. 지구 온도에 대한 위성 데이터는 정확성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우선합니다. 나무 나이테는 IPCC도 그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그 자료라고 앞에서 자기들이 경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2001년도에 제3차 보고서에 만에 그 하키스텍 그래프를 자기들의 핵심 자료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기 모순이잖아요. 나무 나이테는 믿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그거를 나중에는 그 자료를 또 자기들이 인용해가지고 이게 우리 핵심 재료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 나이테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위성에 의해서 온도 측정이, 이거는 우리가 오늘 과학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무 나이테보다는 이 위성의 온도 측정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79년에 발사된 기후 위성은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데이터는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 동안 온난화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부터 이 앞에 98년까지 한 20년간 이렇게 이제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전체 그래프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정체된 요 그래프에서 이제 중간에 올라가는 요 부분을 기성 데이터도 이제 위성 데이터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본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기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정체된 요 그래프가 위성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위성에서도 지금 여기에 이 1979년부터 한 98년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온도가 올라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부터는 예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온도가 정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키스텍 그래프에 의하면은 이게 쫙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정체 상태가 18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앞에 보여준 그래프가 맞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정체된 상태. 하키스텍 그래프는 시종일관 올라가는 거였고, 그런데 위성 데이터는 올라가다가 정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앞에 우리가 본 자료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위성에 의한 기온 측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앞에는 올라가다가 18년 동안은 정체된 요거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이 도표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준 도표죠. 이게 처음에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정체된 것. 이 도표를 보면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첫 번째는 떨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상승하고 세 번째는 정체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이클 만이 만든 그 하키스트 그래프, 나이테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와 일치하지 않고 또 앞에 나중에 이 지구 위성을 통한 기온 측정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맞다는 거죠. 위성에 의한 온도 측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하키스트 그래프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1970년대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보다는 빙하기에 대한 경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976년까지는 지구의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앞에 이 그래프에 보면은 1944년부터 1976년까지 첫 번째 이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1970년대에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보다는 빙하기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면은 니젤 켈더는 1975년에 최근 몇 년과 몇 달 동안 과거 빙하기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새로운 빙하기의 위협이 이제 인류에게 엄청난 죽음과 불행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핵전쟁과 나란히 서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지금 온난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구가 지금 빙하기로 가고 있다.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케네스 왓슨은 1970년 첫 번째 지구의 날 축사에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상은 2000년까지 11도 더 추워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빙하기에 넣는 데 걸리는 것의 약 2배이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막 걱정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1970년대는 빙하기를 걱정하고 지금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하키스트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1945년부터 기후가 막 계속 올라갔다고 말하는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지난 역사를 보면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70년대 이런 사람들이 빙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그 자료들은 남아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키스트의 그래프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984년 12월에 개봉된 The Day After 핵전쟁을 묘사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빙하기 핵겨울이 올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보여주는 이것이 다 1970년대 이 빙하기가 오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1945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 앞에 그래프가 과학적으로 그게 지구 위성의 측정으로 인한 온도 변화도 맞는 것이고 또 지나간 역사를 보더라도 1970년대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을 봤을 때 그때는 지구의 기온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94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옆에 그래프에 보여주듯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18년 동안 온난화의 추세는 중지되었다.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대각선으로 푸른색, 청색 그래프 쭉 올라가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 온도입니다. 온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론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자기들 생각을 하면은 이 기온이 정체되는 것이 쭉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하키스트의 그래프에서 말한 대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 예측의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론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나타났냐?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온난화가 없는 이 오랜 기간 동안 18년 동안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구온난화 계속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 사이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지구온난화 쓰지 않고
기후 변화라고 씁니다. 기후 변화. 좀 포괄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왜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은 지구온난화가 틀렸으니까 18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구는 지금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구온난화 했다는 이게 지금 말이 먹혀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기후변화면은 이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정체되는 그거 다 포괄적인 거죠.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기후변화라고 계속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온난화에서 기후변화라고 용어 바뀐 이 자체가 기후 총몰란자들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정리하면은 2차 세계대전 후 33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했지만은 기온은 오히려 떨어졌다. 34년 동안.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온난화는 지구상의 교통량 증가나 석탄 화력 발전소의 증가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 말은 뭐냐면은 1945년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배출량이 많아지고 그때 이제 뭐 자동차도 많아지고 산업활동이 많아지고 이래서 많아지는, 근데 지구온난화는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의 하키스트 그래프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상승하기 전에 이미 현재 지구온난화 추세는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인 요인이 1900년 이전에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자료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기온 상승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이 맞냐 할 때 두 가지 이제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친 영향.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3.6%. 미미한 영향. 온도로 말하면 1도 올라가는데 0.036도 올리는데 불과하다는 거.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 온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살펴본 대로 지구 기온 변화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위성으로 측정한 온도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키스트 그래프가 그게 진리가 아니고 위성으로 보여준 그 온도 데이터가 하키스트 그래프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후 위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키스트 그래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생태계에 미치는 유익한 점. 이 기후 위기론자들 유익한 점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오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 중립, 뭐 탄소 중립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뭐 죽음의 가스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오염 물질이 아니다. 여기 보여준 그래프가 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하면은 가져오는 생물학적, 사회적 유익이 뭔지를 옆에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러면 이산화탄소 증가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증가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곡물 생산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것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땅 속의 습기를 더 많이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산불과 가뭄의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식물이 탄소 동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 숨구멍을 많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열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은 지표면 땅에 있는 수분을 많이 뿌리로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빨아들여 가지고 계속 공중으로 날려보내니까 이 땅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식물들이 탄소 동화장을 하면서 이거 숨구멍을 많이 안 열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만큼 수분이 증발이 적다는 거죠. 적으면은 땅 속에 있는 수분도 그만큼 증발이 적어지고 땅을 오히려 습도가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가뭄이나 또 이 산불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나서 이산화탄소가 식물 성장에 촉진한다는 것은 이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작물은 그 작물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기를 돌립니다.
우리가 이거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산화탄소 배출기를 돌려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이산화탄소 양을 많게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많게 해가지고 그 식물이 빨리 성장하도록 만드는, 이것만 봤을 때 정말 이산화탄소가 오염물질이라면은 비닐하우스에 틀면 안 되잖아요. 작물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잘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결코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 ppm 이하면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밑에 붉은색,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바텀 라인, 최저지점입니다. 요 입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산화탄소가 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지구상에 식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산화탄소는 지극히 낮은,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식물의 성장이나 이런 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과장하면은 인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구 생태계에 유익을 주었다, 역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00 ppm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400 ppm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발휘하게 된다는 이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 400 ppm이 위험하다는 걱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 ppm 이하이면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280 ppm은 지나치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게 이 자동차 이 연료 탱크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료 탱크의 8분의 1 정도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연료 탱크가 넘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400 ppm이 임계점이다. 이거 넘어가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지금 이 기후위기론자들이 막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연료 탱크로 보면은 400 ppm은 거의 앵꼬 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인간의 생존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 물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무슨 대단한 오염물질이고 무슨 살인가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 평가. 지금까지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인간이 산업활동을 통하여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추정하고 불확실한 추정에 근거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후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기후변화가 없다는 말이냐, 기후위기가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그 기후변화가 없다, 기후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후는 수시로 변합니다. 항상 변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현재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의 주범이 아니라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아닌데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탄소 중립 정책을 취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지구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산화탄소를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탄소 중립 정책은 원인을 잘못 진단한 잘못된 처방책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처방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마치 당뇨병 환자를 말기 폐암 환자로 진단하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강력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당뇨병이 있으면 몸이 질병이 있는 거죠. 질병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당뇨병은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에 기후위기가 있고 기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는 인간으로 말하면 당뇨병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 정책은 이 당뇨병 수준의 이 기후 지구의 이 위기를 폐암 말기 환자로 취급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부정되는 항암 치료를 하라고 그걸 강조하는 것 같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내 당뇨병이 있는데 의사가 폐암 말기라고 항암 치료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의사는 돌팔이 의사시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모든 이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정보의 왜곡,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